이게 그러면은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침해가 된다라면은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는지, 학교 측과 막 어떤 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분 수위를 높일 뿐이에요. 예, 들어오세요. PD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옛날에 뉴스에 막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거나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혹시나 그런 경우에는 뽀뽀기처럼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지 궁금해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든 쫓아내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 네. 있죠. 뭐 분명 그런 부분들이 형사적인 처벌 대상도 될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에 관련된 법이 또 있어요. 교원지휘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앉아보시죠. 네.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도 많이 애매해졌어요. 뭐 PD님 때도 그랬겠지만 저 때는 더욱더 선생님과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일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냥 두드려 맞았지.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뭐 나와가지고 그냥 엉덩이 맞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 뭐가 되죠, PD님? 선생님이 때렸어, 이를. 그럼 아동. 그렇지. 아동학대로 바로 잡혀갑니다.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연루가 되면은 1년은 기본으로 그 사건을 담당을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어떤 그런 가혹행위를 한다,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막 수업 시간에 막 누워 있잖아, 막. 네. 그치? 틱톡하고. 틱톡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정말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은 아니구나, 몇 달 전쯤에 제가 했던 사건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학생이 그 여자 선생님의 어떤 부위를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들은 형사적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겠죠. 촬영을 했다면 불법 촬영이나 이런 카메라 촬영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폭행도 많이 일어나요. 막 특히나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 보니까 초등학생이 여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덩치가 또 이제 비슷해지다 보니까 덤비면서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 아니면 막 명예훼손적인 발언들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년보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이상이 됐다면 일반 형사 사건처럼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형사 사건으로 이게 모두 끝이냐? 학교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그 형사 처벌과는 반대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별도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교원지휘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이 교원지휘법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교원지휘법에서는 별도의 그 단체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그걸 보자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선생님들에 대한 행동들이 문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학교 폭력과 약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침해가 된다라면은 어떤 처분을 내리게 되는지, 요 두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까 학교 폭력이랑 거의 비슷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냐? 이것도 교원지휘법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 폭력과 되게 비슷한데 1호, 2호 처분은 없어요. 1호가 뭐였죠? 서면 사과고 2호가 접촉 금지였죠. 교권과 관련돼서는 1호, 2호 처분은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게 교내 봉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부에서의 사회 봉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 정지도 있고 학급 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른 학교로 보내는 전학이 있겠죠. 그리고 퇴학까지 있어요. 이 처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학교폭력처럼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서는 점수화를 시킨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구조가 조금은 달라요. 학교폭력에서는 우리가 5가지 규정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의성, 뭐 지속성, 심각성, 그리고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그래서 각각 4점씩을 주고 4 곱하기 5에서 20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구조가 달라요. 기본 요소는 똑같아요. 심각하냐, 고의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지속되었냐, 그리고 학생이 얼마나 화해를 했냐, 그리고 선생님과 잘 화해가 됐냐,
반성하고 화해를 했냐. 구성 요소는 똑같은데 점수가 달라요. 앞에서는 444점이었다면은 여기서는 5점씩 들어가요. 앞에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이 5점이고요. 뒷부분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3점씩이 됩니다. 그러면은 총 점수는 21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제가 몇 개를 찾아보니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점수도 약간 달라요. 앞에서는 뭐 1점에서 3점까지면 뭐 서면 사과나 학교 폭력에선 그랬잖아요. 근데 교권 침해 같은 경우에는 0점에서 4점까지는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점에서 7점 이렇게 되면은 1호 결국 학교 봉사 처분이 내려지는 거고요. 8점에서 10점은 사회봉사, 그리고 11점에서 13점은 출석정지, 14점에서 16점은 학급 교체, 그리고 17점에서 21점은 전학이나 퇴학, 그죠? 이게 점수가 같지만은 퇴학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다녀야 되는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PD님이 요 표로 하나 올려주시면 좀 보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절차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을 하셔가지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나 부모님도 출석하셔가지고 진술을 하셔야 돼요. 뭐 피해 학생, 가해 학생과 마찬가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위가 애매하긴 해요. 내가 피해를 입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가중적인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그죠? 그리고 내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솔하게 다 오픈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제 경험상 요즘 선생님들은 또 조금 많이 다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인과 개인, 그냥 선생님과 제자 이런 관계보다는 하나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그래서 정말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강력한 처분을 원하셨어요. 난 절대 이 친구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을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막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사람마다 다른 것들이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그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학교폭력과는 약간 이때부터는 비슷해져 가는 거죠. 소명을 다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전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든 내가 했던 행동, 고의가 있겠지만 그 심각성이나 내 의도 이런 것들을 잘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점수를 결국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화해도 다 있겠죠.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부모님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대응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의 말만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이를 너무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에 대한 처분이 걱정이 되시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서 학교 측과 척을 지시거나 막 어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이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분 수위를 높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조치들은 다 비슷하죠? 그러면은 학교 폭력에서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였죠? 생기부 기재. 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교권 지위를 침해돼서 어떤 처분들이 나왔어요. 뭐 전학이 나오거나 학교 교체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 학급 교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교 폭력에서는 기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입법화는 되지 않았어요. 교원지휘법에서는 아직은 이런 처분이 나오더라도 생활기록부에 등재를 시키진 않아요. 이게 작년인가 말이 많았어요. 이것도 이제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근데 다행이라고 할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까지는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처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투고 싶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들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원지휘법에 규정된 학생, 선생님의 교권을 침해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각 절차마다 하셔야 될 부분들도 많고, 그리고 서류를 내다보면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원지휘법이라는 걸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기본적인 절차나 구조들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되 좀 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